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내외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56기 신임경찰청장 중앙경찰을 비롯해서 100년 전인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경무국이 설치되고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백범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은 우리 경찰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조금 전에 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그 발언 내용, 오늘 기자회견 내용 잠깐 봤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3일 동안 청문회를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고요. 네, 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 3일, 그러니까 3번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뭐 국무위원은 1번, 이제 그렇죠. 국무총리는 2번 해왔었는데 지금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걸 3일 다 채워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건 아예 뭐 하지 말자는 소리 아니냐라면서 반대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국민청문회를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청문회가 뭐예요? 이게 사실 뭐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회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들을 모아놓고 네. 국민들을 대상으로 언론이 주최하는 청문회를 하자, 뭐 기자회견 형식의 그런 청문회를 하자는 건데. 그러면 뭐 관훈클럽 토론회 같은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이제 기자협회 등을 통해서 뭐 추진해 보겠다라는 입장은 밝힌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박 반장, 지금 뭐 북미 실무 협상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까 관심들이 많은데 오늘 북한 이영호 외무상 명의의 담화가 발표됐는데 상당히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을 실명으로 비난을 했는데요. 폼페이오 네. 장관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한 그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예, 그 이례적으로 이용호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요. 네. 폼페이오는 미국 외교의 독초다, 또 협상의 회방꾼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어제 저희가 이제 회의 끝나기 직전에 속보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소식을 전했는데요. 밤사이 또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발이 컸는데 정부 당국자들에게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서 실망, 또 강한 우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이번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다, 우린 항의를 했다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 오후 3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측이 강한 우려를 표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건 사실이고 당연히 미국 측의 바람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도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다는 게 이제 김현종 차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각 레벨에서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소통해 왔고 예를 들면은 NSC 차원에서만 7, 8월에 9번의 전화로 유선 협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해했다는 거는 우리 결정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논리가 뭔지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설명으로 일단 이해가 되고요. 자, 미국의 반응도 그렇지만은 일본에서도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야간에 우리 대사를 초치하는 일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아베 총리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 본인들이 먼저 한 거는 얘기 안 하고요. 일단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미국과, 이게 중요하죠.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아베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바로 뒤에 박반장 발제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역시 나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 아까 잠깐 영상에서 제가 볼 수는 있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가족 펀드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친을 비롯한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이죠.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고 학교에서 손을 떼기로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족이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가 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 최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겠지만요.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조 후보자의 이 기자회견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보회의는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미국의 반발 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후폭풍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정치권 공방과 재산환원 회견 등 조국 후보자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최종 결론이 나오는 국정농단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현주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하면서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종료 결정을 담은 문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청와대는 한 차례 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어제 결정이 알려진 이후 즉각 반발했고 미국도 여러 차례 우려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오늘 박반장 발제에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일 3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이뤄진 청와대의 전격적인 지소미아 종료 발표. 어제 저희 정치부에도 평소보다 더 오래 진행하면서 다정의 가족들과 함께 이 브리핑을 지켜봤는데요. NHK 등 일본 언론도 발표에 맞춰서 정규 방송을 끊고 속보를 내보냈고요. AP통신이나 로이터 등 외신도 앞다퉈서 속보를 전했습니다. 발표 3시간 뒤인 어젯밤 9시쯤엔 고노다로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부른 겁니다. 이후로도 어제 밤새 그리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외교, 국방 수장끼리 급하게 통화를 하고요.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이 시시각각 쏟아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다시 한번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경축사 발표 전에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화 의지를 담은 축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고 했고요. 또 미국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현상 동결 방안, 이른바 스탠드 스틸 합의도 우리는 환영했지만 일본은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미국과는 수시로 소통을 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네, 청와대는 어제도 일본과 대화로 풀기 위해서 할 만큼 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도 지소미아 유지 의견이 정부 안에서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대화 시그널을 보내도 일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또 7월에 대일 특사 파견, 이달에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부터 그리고 베이징에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일본에 대화하자라고 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외교부 청사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외교 서한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젯밤까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었던 이 아베 총리, 밤새 생각을 가다듬었는지 오늘 오전 관저 앞에선 우리 정부를 향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신뢰를 먼저 깬 게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など、国と国とのですね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韓国側は続け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が。 네, 일본 반발이야 예상했다지만 미국 반응 생각보다 더 부정적입니다. 애초에 지소미아를 맺을 때부터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직후에 한일 간 이견을 없애고 협력하기를 바란다라는 정도로만 입장을 표명을 했던 미국 국방부도요. 몇 시간 뒤에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겠다라고 싶었는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면서 수위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이후에는 한미 외교 또 국방장관끼리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해서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 장관은 한미 동맹과 지소미아 종료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and we hope each of those two countries can begin to put that relationship back in exactly the right place.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 동맹은 끊임없이 그 공조를 강화하면서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런 그 논의도 함께 있었다는 얘기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각계 그 미국 측 상대 측에 지금 소통을 하는 그런 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통화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이 무성의하게 나온 부분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말했고요. 이에 에스퍼 장관은 정보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미국 측의 불편한 분위기는 오늘 이렇게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의 출국길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하루 더 머물러서 총 3박 4일 동안 한국에 있었던 비건 대표는 어제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만나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꺼내기도 했는데요. 결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오자 극히 말을 아꼈고요. 보시다시피 경호도 평소보다 굉장히 삼엄해서요. 지소미아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과 몸싸움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Sir, did you say you understand Korean government's decision on Jisomia? Did you get a message from about Jisomia? Sir, any comments about Jisomia? Did you say you understand about Jisomia? 네, 마지막으로 국내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되자마자 강기정 정무수석 청와대 입장을 설명하러 국회로 향했죠.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익에 근거한 결정이라면서 환영했고요. 반면 야권에선 거센 반발과 함께 조국 논란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매우 우려됩니다. 지금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이것이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기승전결 안보, 기승전결 조국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끌어가는 그런 자세가 문제고 이게 마치 그 한일 관계가 뭐 굉장히 악화되는 것처럼 악화를 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그의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자면 비난하는 정말 친일파 같은 그런 행위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강대강 치닫는 한일 관계, 한미 동맹도 후폭풍 온화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를 전하면서 한미일 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움직임이 바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아까 이제 쥐소미아 아까 비건 나갈 때 최 반장은 영어 잘하니까 다 들리죠? 전 쥐소미아밖에 안 들리던데. 뭐라고 그랬어요? 기자가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똑같이 들리던데 국장이랑. 네. 저도 국장이랑 똑같이 들었습니다. 쥐소미아만 들렸어요? 네, 너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네. 자, 아까 박현주 반장이 신뢰를 먼저 깬 게 누군지 되묻지 않을 수 없네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반장이 일침을 놓으니까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어제 청와대가 저희 정치부회 끝나기 직전에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걸 발표를 했죠. 저희가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했는데 나중에 이제 박 반장이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양 반장. 나중에 박 반장이 끝나고 나서 취재를 했거든요. NSC 회의가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취재한 사람한테 물어보시지 왜 저한테? 이거 아까 들었잖아요. 예. 아무튼 박 반장 발제하고 들어왔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오후 3시부터요 시작됐던 이 국가안전보장 회의 NSC 상임위 이 회의 자체가 2시간 넘게 이어졌다는 게 박 반장의 설명입니다. 이후에 이 대통령 집무실 옆에 소회의실이 또 있는데 거기로 자리를 옮겨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시간 동안 더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함께 했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NSC 상임위가 아닌 전체 회의가 열린 셈이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NSC 상임위가 2시간이 좀 넘는 거고 대통령이 참여한 회의가 또 1시간이 있던 거고 합쳐서 이제 3시간이 좀 넘게 진행이 됐던 거군요. 네. 자, 어제도 살펴봤지만 일단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의 결정적 이유가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그러니까 2번째 수출 규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죠. 네, 청와대는 일본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 한일 간 신뢰를 훼손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조치에 나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양국 간의 안보 협력 환경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건데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요, 앞으로 일본이 부당한 보복 조치를 철회를 한다면 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당장 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 수요일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전까지 일본이 후속 조치를 낼 가능성은 현재 분위기로서는 좀 높아 보이진 않고 청와대가 어제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박 반장.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 국익에 대한 그 추가 질문이 나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분, 실리, 국민 자존감 이렇게 3가지를 이유로 든 건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한일 신뢰가 깨질 대로 깨져서 더 이상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고 이렇다 보니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서 실리도 없다는 겁니다. 국민 자존감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적으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반장 설명대로라면은 명분, 실리, 국민 자존감 이 3가지 키워드를 청와대가 내걸었고요.
일단 지소미아 유효 기간이 11월까지예요. 11월까지고 우리 정부가 종료 통보를 했죠. 이미 일본에 문서를 전달했으니까 더 연장되지는 않을 거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정보 교환은 없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고 반장? 네, 2016년 11월부터 1년 단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입니다. 한일 어느 한쪽이 종료를 원할 경우 9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서 어제 우리가 이 종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완전 종료 전까지 계속 일본과 정보 공유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료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 민감한 정보가 오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한일 간의 오간 정보는 29차례였습니다. 자, 지소미아가 실제로 이게 종료가 되고 나면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이른바 티사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티사는 지소미아보다 앞선 2014년 12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이 한미일 3국 사이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이 됐고요. 한일이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와는 달리 이 티사는 이 한일이 정보를 주고받을 때 미국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이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티사를 중심으로 이 미국을 통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티사라는 게 있었군요. 뭐의 약자예요, 재반장? 아마 3국 간의 정보 공유다 보니까 T가 아마 3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 이따가 다시 좀 찾아보고요. 확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국한 비건 대북 특별대표 왜 웃어요, 양 반장? 애드립은 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영어는 박현주 반장한테. 아무튼 저기 비건 대표 저희가 어제 혹시 판문점에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정을 좀 늦췄잖아요. 출국 일정을. 하지만 판문점에 가진 않았고요. 또 그 사이에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 메시지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당혹한 표정으로 뭐 출국장을 나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요. 아무튼 북미 실무 협상을 재개하자는 메시지만큼은 분명히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의 반응은 좀 다르게 나왔죠. 네, 북한 반응은 뭐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 외무성 대변인이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면서 한미 연합연습을 비판했고요. 또 오늘은 이용호 외무상이 직접 담화를 내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대북 제재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6월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네. 자, 근데 이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은 카운터파트잖아요.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만날 텐데 정확하게 뭐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예, 일단 뭐 소개를 해드리면 폼페이오는 갈 때 올 때 없는 미국 외교의 독초다. 미국이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앞서 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 있는데 이걸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자, 이용호 외무상은 또 미국이 제재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허황한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 깨버린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 후폭풍이 당분간 계속될 그런 분위기고요. 28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계기로 해서 더 한일 관계가 냉각될 그럴 조짐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 다음 주에도 이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는 제목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김현종 지소미아 종료 국익 따라 내린 결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논란이 제기된 가족이 보유한 사모펀드를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고 공익재단 등에 넘기겠다고 했는데요. 각종 의혹 제기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고 야당의 사퇴 압박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새롭게 제기된 의혹 관련 공방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출자자는 총 6명입니다. 자,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 딸 그리고 그동안 3명은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중 한 명이 후보자의 처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펀드 회사의 정관과 후보자 배우자의 차용증에 그 증거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정관의 첫 번째 보면 간이를 한 것에 네 번째에 정자의 아랫부분과 보자가 보입니다. 한문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에 후보자가 제출한 차용인을 보면 이 도장과 이 도장이 동일합니다. 결국 후보자의 처남 정무순 씨는 후보자의 아내 자녀와 함께 이 동일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사모펀드 회사는 조국 펀드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네,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 의원은요, 나머지 2명도 이 조 후보자 처남의 아들 2명이라면서 그러니까 출자자 6명 모두 조 후보자의 친인척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한국당은 이 펀드가 단순한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그러니까 증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펀드 정관을 역시 근거로 들었습니다. 통상 만장일치로 하는 것과 달리 출자 약정액 3분의 2 이상의 지분이 동의를 하면 정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자, 총 출자 약정 금액 100억 1,000만 원이었죠. 자, 이 가운데 가족이 모두 74억 5,500만 원을 약정을 해서 3분의 2 이상이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국당에선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이 정관을 고쳐서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수익을 배분하고 또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자 동생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자, 동생이 사채를 빌리면서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의 토지가 담보로 잡혔다는 겁니다. 자, 동생은 2008년 연이자 100%의 사채 14억 원을 빌렸고 당시 이사장이던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연대부증인으로 웅동학원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한국당 측은 당시 재단 이사였던 후보자가 알고 있었다면 배임, 또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관련한 고발까지 했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로 계실 때 동생분이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사채를 빌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일자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와 사학재단과 관련한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펀드는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를 해서 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의 경우에는 이사장인 어머니를 포함해서 가족 모두 일체의 직함과 권한 내려놓겠다라는 입장 전했는데요. 아울러 재단을 사회에 기부하고 향후 가족들은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 독립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인재 양성에만 온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 좀 짚어보겠습니다. 딸 조모 씨 고려대에 지원하면서 소위 각종 스펙을 활용해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단국대 인턴과 논문, 그리고 공주대 인턴과 학회 발표, 그리고 또 물리캠프 수상 이력, 여기에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 인턴 활동까지. 하지만 크고 작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자, 단국대에 이어서 공주대도 오늘 윤리위를 열고 당시 활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조 씨가 제3저자로 기재된 국제학술대회 발표 초록이 실린 학회지 2009년 7월에 발행이 됩니다. 통상 초록을 한두 달 전에 이 학회지에 넘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전쯤 작성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그동안 후보자 측, 딸이 3주 동안 인턴을 하고 8월 초에 학회에 참가했다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인턴을 하기도 전에 이 초록에 먼저 이름이 올려져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후보자 측, 7월 전부터 인턴을 하면서 뜨문뜨문 이게 인턴 활동을 했고 3주를 채운 것이라고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 활동도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자, 조 씨는 환경, 생태, 보건 등에 관심 분야의 국제적인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경험을 쌓았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적었습니다. 자, 그러나 WHO는 고등학생은 인턴에 지원할 수 없고요. 그리고 IVI도 관련 인턴십을 운영한 적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원하여 경험을 쌓았다라고 한 건 지원해서 일한 경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원만 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후보자 측 WHO의 경우엔 유엔 인권정책센터 인턴을 하며 산하기관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참여했고 또 IVI도 5일간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료증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식 인턴십은 아니지만 관련한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조국 후보자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자,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는 아니라며 옹호해왔던 민주당 내에서도 이 자녀의 교육 문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지적 나왔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부분은 그것의 적법, 불법의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조국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딸 부풀리기 스펙 논란, 조국 사모펀드 학교법인 사회 기부입니다. 네. 자,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요. 역시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오늘도 특히 이제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전혀 결격 사유는 없다. 다만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거기서 풀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사과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아까 좀 전에 최 반장 설명대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오후에 예정돼 있지 않았던 기자회견이죠.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제기됐던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거죠. 환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익법인 등의 형태로 사회에 이제 기부하겠다는 그런 건데 사실상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먼저 야권으로부터 증여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한 가족펀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이 사모펀드는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면서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동생이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죠.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이 가족 모두가 일체 직함, 권한 내려놓고요. 향후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조국 후보자가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과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 이후에 조 후보자의 모친이죠.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의 심경과 함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그 박 이사장은 34년 전에 학교를 맡아 지켜달라는 그 지역분들 부탁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운 학교를 인수하고 또 운영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넣은 남편의 선의가 왜곡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라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법적 송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의심과 오해를 갖고 계신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가족이 웅동학원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잠재우고 또 연일 거세지고 있는 야당의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의 차원에서 오늘 이 같은 입장 밝힌 걸로 보이고요. 자, 관련해서는 당 내에서도 후보자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 잇따라 나오고는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흘 전 조국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번 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사안에 임하고 또 해명할 것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30 젊은 층이 공정성 문제를 비판하는 걸 잘 알고 또 소외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 후보자는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을 인사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혜영 최고위원도 딸의 논문과 입시 부분은 적법, 불법을 떠나서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진실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도 열었는데 그 얘기는 이따 양반장 발제 때 저희가 추가로 해보고요. 그동안 자진 사퇴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한국당이 청문회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지만 사흘 정도는 열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조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요, 청문회는 사흘 이내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례상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해 왔죠. 자, 이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엔 하루는 너무 짧다면서 3일간 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일 청문회는 사실상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3일 청문회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이 거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 대상이 이미 단독이라는 아우가 생길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3일의 청문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진실 규명, 자질 검증 그러한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합니다.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얘기는 청문회 장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참 저희가 의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매사를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뭐랄까요, 정략적으로만 하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깜짝 놀랐네요. 예, 일단 저렇게 보신 것처럼 청문회를 열자 말자를 놓고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 보니까 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 청문회를 열자라고 말이죠. 자, 조국 후보자 역시 오늘 출근을 하면서 만약에 국민 청문회가 준비되면 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니네요. 예, 뭘 죄송합니다. 들어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좋아요. 아니, 아까 근데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저기 국민청 괜찮아요. 국장 때문이에요. 국민청문회가 뭐예요, 근데 양반장? 아예 그걸 설명해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제가 딴 생각 좀 하는데. 예, 저도 처음 들어보면 저도 처음 들어봐요. 예,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죄송합니다. 네. 인사청문회법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최 반장도 처음 들어보는 거죠? 저요 당연히 처음 듣죠. 예, 국장이 그렇죠. 못 들었는데 제가 들을 그렇죠. 리가 양반장이 없죠, 당연히. 저희 중에서는 제일 정치부는 오래 출입했으니까 예. 양반장이 모르면 모르는 거죠.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민주당도 이제 국민청문회가 일단 어떤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고 나서 26일까지 이 청문일자 확정이 되지 않으면 27일 날 국민청문회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 청문회 이런 건 아니고요. 한국기자협회를 통해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하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간의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한국당 김진태 의원 당신들 팬들만 모아놓고 셀프 청문회 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루만 때우겠다는 쇼는 집어치워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저희가 기자회견 내용을 봤지만 오늘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 또 사학재단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잖아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딸과 관련한 의혹들은 아직도 이제 몇 가지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나온 의혹들을 보면 일단
그 고등학생 때 동료 교수가 운영하던 UN 인턴십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관련 의혹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죠. 네, 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등학생이던 2009년 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권 인턴십에 선발이 됐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국제기구들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확인해본 결과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이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인이었고요. 정원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던 조 씨는 원칙적으로 지원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최종 선발 인원도 당초 정원보다 늘어난 13명이 합격이 됐고요.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이 유일했습니다. 이후 고등학생이 1명 더 들어왔는데 서울대 모 교수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 씨의 특혜성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 잇따라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부산대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전원이 2015년 7월 1일에 이 장학생 선발 지침 정부 개정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자, 2014년 4월 16일 제정된 이후 첫 번째 개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5 만점에 2.5 이상, 그러니까 2.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여기에다가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되는데요. 자, 공교롭게도 당시 이 조 후보자의 딸 조 씨는 세 과목에서 낙제가 돼서 성적이 1.13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급을 받기 한 달 전에 이 규정이 바뀐 건데요. 자, 이에 따라 조 씨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 1학기에 복학을 한 다음 당시 지도 교수였던 노모 이 교수로부터 직접 이 장학금 대상자로 지목이 돼서 6학기 내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네. 자, 지금 딸 의혹 관련해서는요, 여러 대학들이 지금 이제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분위기고, 자, 아까도 짚어봤지만 사실 이제 법정 시한이 이달 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이 법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힌 이후에 오늘 청문회, 그러니까 한국당이 청문회 얘기를 꺼냈고 민주당은 국민청문회라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관련 공방이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조국 펀드, 웅동학원, 사회 기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발제에서 군데군데 저희가 이제 발언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견의 상당 부분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라든지 한일 관계,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 관계 문제에 할애했죠. 그 이외에도 총선 전략, 공천 원칙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오늘 취임 1주년 회견.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소미아 관련 언급이 회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걸 빼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섭섭함을 피력한 대목 정도가 조금 눈에 띄는데요. 내 30년 정치 인생에 이런 당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유한국당은 내일 또 장애투쟁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책임감 없는 정당은 처음입니다. 상시적인 막말, 습관적인 가출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만든 법까지 너무나 쉽게 위반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제1과제 누가 뭐래도 총선 승리일 겁니다. 자, 과거로의 회기냐 아니면 촛불혁명의 완성이냐, 그 갈림길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촛불혁명 전에 만들어진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을 막을 수 있고. 예,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오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평소와 달리 조 후보자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개념 연예인들 왜 이렇게 요즘 조용하냐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얼치기 좌파 전이대로 설치던 그 사람들 왜 조용합니까? 정상가리 먹겠다는 사람 이번엔 없어요? 누굴 생각하면서 조루증 치료한다는 사람은 왜 또 주무시 안 나옵니까?
예, 일단 뭐 앞서 이 청산가리 언급은 블랙리스트로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좀 이래저래 고생을 했던 배우 김규리 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 뭐 누구를 생각하며 뭘 치료한다는 그 사람 이 대목일 것 같은데요. 홍 전 대표 얼마 전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 직접 저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떤 연예인이 올해 봄 관객대상 코미디 쇼에서 나는 조루다. 가장 섹슈얼하지 않는 순간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떠올리는 상상을 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나를 희롱한 일이 있습니다. 방송인 유병재 씨를 얘기하는 거였군요. 자, 유병재 씨 홍 전 대표의 이런 공개적인 저격에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런데 앞서 보신 대로 이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자, 요즘 조국 후보자 문제로 이래저래 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 교육 사이트 공신닷컴의 대표 강성태 씨 역시도 좀 그렇다죠. 자,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정말 엄청난 수험생들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죠. 자, 그런데 2016년 11월 여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제목의 저런 영상을 올려서 누구는 비선실세 부모 둔 덕에 없던 TO까지 만들어 대학에 합격하는 판에 어떻게 공부를 하란 말이냐, 공부하라고 말하겠느냐 하면서 당시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를 비판했던 겁니다. 자, 근데 요즘 많은 비난 댓글이 좀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하면서 이 논쟁에 뛰어든 이재정 경기교육감 역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조 후보님 따님의 경우 대학 교수 지도 아래 에세이로 써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죠. 이것을 논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1 저자는 그 따님입니다. 자, 한마디로 논문 이퀄 에세이. 영미권에선 초등학생 때부터 이 에세이를 쓰게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2009년에 그 문제의 논문이 실린 건 국제학술지인 대한병리학회지입니다. 자, 심사를 거친 논문이란 거죠. 자, 이럴 때는 이걸 에세이가 아니라 아티클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한병리학회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에게 우리 학회지에 실린 건 당신이 말하는 에세이가 아니라 아티클이다, 논문이다 라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2013년도에 혹시 고려대 교정에 붙었던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자, 당시에 철도 민영화, 불법 대선 개입, 밀양 송전탑 주민 반대 등등 당시 사회 문제를 거론하면서 하수상한 시절에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묻던 그 대자보 말이죠.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자, 그런데 6년 만인 오늘 고려대 아람 캠퍼스 후문 게시판에 물론 글쓴이는 다른 사람입니다만 다시금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대자보가 붙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린 역사의 현장에 당당히 자리했고 촛불로 쌓아 올린 이 세상이 적어도 한 걸음쯤은 나아갔다고 믿었다라고 시작한 그 대자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안녕들 하신지요?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실개천에서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각자 잘 살아들 오셨는지요? 드넓은 바다에서 실 뱀만도 못한 이모기들이 설쳐대는 통에 제 몸 하나 담글 물 한 방울 나만은 있으신지요? 자, 이런 가운데요. 자, 지금 시간이 딱 6시를 넘겼네요. 지금 아마 시작을 했을까 싶은데 6시부터 이 고려대 중앙광장에서는 이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발제를 하러 나오기 직전까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이 자세한 진행 상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울대는 8시 30분부터 시작하죠. 자, 양쪽 대학은 공히 이 태극기를 든 사람, 특정 정당의 표식을 한 사람 입장을 철저히 불허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타 대학 학생들까지도 말이죠.
자, 집회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6시 1분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고대에서는 촛불 집회 일단 시작이 됐겠네요. 저도 지금 유튜브나 이제 군데군데 지금 이제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는데 고려대의 경우에는 최초 집회 발제자가 부담스럽다면서 빠지기도 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보고 받기로는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최 반장 어떻게? 네, 지금 보니까 뭐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오후 6시이긴 네. 했는데 뭐 아직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날이 밝다 보니까 뭐 촛불이 이렇게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 상황은 아니고요. 속속 뭐 학생들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금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엄청난 인원이 모였다고는 아직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측에서는 이번 촛불 집회에 공식적으로 총학생회 측에서는 참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뭐냐 눈으로 얼핏 봤을 때는 한 8, 90명 정도 모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보고는 되는데 그건 좀 지켜보고요. 그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낸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환중 부산대 의대 교수가 설립한 이 소천 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노 교수가 줄 사람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 또 하나는 의대 행정실에서 추천받아서 지급하는 방식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수혜자들을 보니까 유일하게 이 조 후보자 딸만 이 지정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장학금 지급은 교수 재량이라 해도 유급 학생에게 지급하는 건 학생들 정서와 괴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이해찬 대표도 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한국당의 장애투쟁 방식 같은 것들을 비판을 했잖아요. 뭐 정치가 뭔지 뭐 등등 표현을 썼는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일 장애 집회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다면서요. 네, SNS에 글을 올려서 그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그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함께 싸워달라고 말을 한 겁니다. 황 대표는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인가? 이게 대한민국 경제인가? 이게 대한민국 안보인가? 국민을 속여온 위선자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익도 버리는 정권, 이게 대한민국 정권인가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통치의 길을 완전히 잃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 보고가 다시 왔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요. 취재진을 포함해서 100명 정도로 일단 보인다는 거고요. 지금 취재진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생 수를 지금 계산하기는 어렵고 고대 홍보팀 쪽의 설명으로는 한 3, 40명 정도로 추정된다. 뭐 이런 그런 설명이 있었답니다. 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그 한국당 장애 집회에 대해서요. 다른 당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죠, 양 반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바른미래당만 해도요. 손학규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일 그 장애 집회 말이죠. 이거는 황교안 대표의 대통령 욕심이 빚어낸 과욕이다.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도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이 국회에서 해야 할 산적한 일을 포기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스스로 제1야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가려거든 제1야당 내려놓고 나가라. 이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네. 자, 이제 휴가철이 거의 끝났는데 8월에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지난 7월에 비해서 더 크게 줄었다. 이런 뭐 그 통계라 그럴까요? 통계 자료가 나왔네요. 네, 사실 뭐 일본 상품 여행에 대한 불매 운동이 막 시작됐던 이 7월 한 달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라는 일본 정부의 통계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뭐 별 영향이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진짜 여파 뭐 8월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성수기이기도 하죠. 이 도쿄 출입국 재료관리국 나리타 지국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에 해당하는 지난 9일에서 18일까지 이 도쿄 관문인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입국한 한국인 단기 체류자가
12,3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모르실 텐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35%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단기 체류자면은 대부분 관광객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감소폭이 7.6%에 불과했던 건 수수료 부담 등으로 예약 상품을 취소하기 어려운 현실이 통계에 반영됐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이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던 8월부터는 감소폭이 크게 늘어서 두 자릿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 한국의 추석에 해당하는 오봉 명절이 낀 지난 9일에서부터 18일 사이에 나리타 공항을 이용한 내외국인 출국자가 가장 많이 찾은 행선지는 미국, 중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의 한국 여행은 오히려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회 뉴스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네요. 네. 박현주 부반장?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장대호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 사이코패스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프로파일링을 해본 결과가 나왔는데 사이코패스일 확률은 좀 낮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정신질환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그런 결론이 나왔군요. 네. 예, 또 그 장 씨가 처음에 자수를 하려고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왔는데 그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봐라라고 해서 돌려보낸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그 해당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KT 채용 비리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속보를 보니까 그동안 이제 쭉 채용 비리 관련한 인사 담당자들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오늘 새롭게 나온 증언은 그 관심 지원자,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챙겨야 하는 그런 관심 지원자들을 위해서 정상 합격자들이 탈락됐다. 정상 합격자들을 탈락시켰다는 그런 인사 담당자의 증언이 있었고요. 그런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해찬 취임 1년 총선 승리해야 촛불 완성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인 29일로 잡혔다는 속보를 어제 저희가 회의 중에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국정농단 의혹 3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 셈인데요. 쟁점이 뭔지 또 다음 주 상황은 어떻게 될지 고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한편의 대하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 수많은 출연진이 나온 장장 3년여간 이어진 드라마가 이제 최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다음 주 목요일로 정해진 겁니다. 2016년 가을 전후로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리고 이 최순실 씨의 이름, 나아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결국 이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연설문 44개를 파일 형태로 받은 시점은 모두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 속 증거 자료를 조작으로 몰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자, 그리고 한참 뒤인 올해 공개된 녹취 파일도 화제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최순실 씨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묻고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에둘러 중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건 기원가 뭔가 이게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시는 데를 좀 촌스러워. 상징적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해졌잖아요. 낫또 드세요? 네? 낫또. 네, 국정농단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뇌물죄였습니다. 특히 삼성이 제공한 뇌물이 얼마냐?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각각 진행될 때마다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뭐하러 이 정유라에게 19억짜리 말을 사줬어요? 뭐라고 질책을 하셔도 제가 뭐 변명할 게 없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왜 19억짜리 말을 정유라한테 사줬냐 이겁니다. 왜 사줬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뭐예요? 19억짜리 사주긴 사줬죠. 삼성이. 지금 그 소유권은 아마 아직 정확한 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유권은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재용 부회장이 언급한 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로 재판마다 판단이 좀 달랐던 건데요. 일단 최종 정리를 해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에서는 말 자체를 뇌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36억 원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그 2배가 넘는 80억 원 가까이를 80억 원 전후로 받은 이상한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대법원 선고, 그래서 관심이 쏠리는 건데요. 대법원의 말 3마리 뇌물 인정 여부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또 이재용 부회장 이 둘 중 한쪽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대법원이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액수 70억 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1심에서처럼 다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2심 판결대로 뇌물 액수가 낮아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련도 언론에 수없이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대기업 총수들은 잇따라 정경련 탈퇴 의사 또는 개혁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체라는 말을 끝내기가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뭐 그건 자연히 있게 돼 있는 거죠. 정경련은 저 헤리테지 재단처럼 이 재단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그냥 각 기업 간의 친목 단체로 남아야 됩니다. 그게 저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 등 상당수 대기업이 정경련을 떠나면서 해체 기로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요즘 정경련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민주당이 비공개 간담회를, 또 어제는 한국당이 정경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정경련도 앞장서서 뛰어주셔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우리나라 기업인들 간의 조찬 간담회도 정경련 회관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엔 정경련 관계자들은 물론 정경련을 탈퇴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부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다음 주 대법원 선고. 네,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관련 사연입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서민일 교수입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일본 정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금요 고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냅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발표로 우리 모두 우려가 큰데요. 무엇보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과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접하게 될 우리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지 안전을 홍보하는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진행 중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그 위험을 숨기지 말고 진실을 모두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자는 의미로 올스타 밴드의 내일은 늦으리라는 곡을 신청합니다.
네, 서균열 교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JTBC 뉴스룸에서 연속으로 이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을 현지에서 직접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뉴스를 보고 나니까 이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진실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신청곡 들으시면서 금요고다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때문에 온통 뿌옇게 변한 세상 사없이 비를 맞고도 괜찮은 그런 나를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없잖아. 네, 대법원 국정농단 선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몇 가지 판단, 지금 이제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고반장이 설명했던 대로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다시 파기환송돼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2심을 집행유예를 받고 지금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뇌물 액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던 영향이 컸던 거죠. 뇌물. 그러니까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이지만 50억 원이 넘어가면 징역 5년 이상으로 형량이 확 세집니다. 징역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를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 판단한 뇌물 액수에 근접한 결론을 내린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이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물론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단 수준에서 뇌물 액수가 정해진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자, 청와대가 오늘 일부 비서진 인사를 단행했다고요,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부속비서관, 정무비서관 등 이 5명의 신임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총선 출마 희망자 교체 차원에서 이뤄졌는데요. 제1부속비서관에는 신지연 현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하고 정무비서관은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자치발전비서관으로는 유대영 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민정비서관도 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이광철 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는 정동일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자, 이번 교체로 청와대를 떠나는 조항기 전 1부속 비서관, 그리고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복귀양 전 정무비서관, 그리고 민영배 전 사회정책비서관, 그리고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 등은 내년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인사에서 특히 신지연 비서관과 김광진 비서관 눈에 띄는데요. 미국 변호사 출신인 신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언론 비서관 그리고 제2부속비서관 등 자리를 옮겨가며 청와대에서 줄곧 일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광진 비서관은 19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유일한 30대 비서관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헝가리에서 열차와 차량이 충돌해서 한국인 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요. 고대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썰렁했는데 사람이 조금 늘었다 이런 그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총선 앞두고 비서진 교체 인사 단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조국 후보자 검증 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죠. 아까 국회 발제에서 간단히 얘기는 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내일 다시 장외로 나갑니다. 내일 저녁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여는 건데 특히 행사 규모가 커야 한다면서 전 당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프랑스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도 외교안보 채널을 총동원해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일정 잠깐 살펴보면요. 국회 예결위가 결산 심사 일정을 확정해서 월요일에는 종합정책 질의가 진행됩니다.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이 출석합니다.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첫 재판이 월요일에 잡혀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박 반장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뭐 어디 휴가한다는 소식도 저는 있던데. 안 보일 겁니다. 신혜원 반장이 오는 거예요? 아,